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두 번째 페이지.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잡지사가 정말로 언젠가 듐듐빌딩이나 듐듐공원을 짓게 된다면 그곳에는 이분의 동상이 함께 세워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승승장구 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작품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군요. 폼이 절정입니다. 하여튼 뭐 작품상이라는 것이 우리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시상하는 게 작품상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마지막에서 한 두 번째 정도. 그렇군요. 약간 밀리는군요. 그래도 작품상이라는 이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끝말잇기 끝장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뭐 듐듐빌딩이나 듐듐공원을 언젠가는 세워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만약에 그곳에 저희가 정말로 곽재식 작가의 어떤 흉상 내지 전신상을 세운다면 네네.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신가요? 전신상을 세운다면 뭐 포즈보다도 약간 뭐 포즈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정도의 포즈를 한 다음에 아니 요것의 길이가 정확하게 한 1m가 딱 되도록. 아니면 보통 동상은 딱 정확하게 그 크기로 안 만들 때도 많잖아요. 그 뭐 키가 1m가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 뭐 발 사이즈가 뭐 1m가 되도록 한다든가. 그럼 되게 크게 세워야 되겠군요. 그러면 1m를 1m라는 걸 딱 오다가다 누구나 다들 그것을 딱 저게 1m구나. 딱 알 수 있도록. 미터 곽재식 선생. 그런 어떤 실용적인 것을 단순히 뭐 동상으로 해서 곽재식 자랑스럽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듐듐공원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1m가 어느 정도지? 그 듐듐공원에 서 있는 그 동상 크기 있잖아. 그 정도가 1m야. 다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꼭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듐듐빌딩 앞에 곽재식 작가의 미터 동상이 세워지는 날까지 계속됐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구나트륨, 현소듐 아주 짭조름한 토크를 나눠봤고 이제 주기율표의 12번째 원소를 만날 차례입니다. 작가님 어떤 원소 만나볼까요? 네, 마그네슘입니다. 상당히 뭐 친숙한 원소죠, 비교적. 네,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명칭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마그네슘은 그리스에 있는 지금도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마그네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 약간 동편 쪽에 있는 그런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그네시아라는 이름이 그대로 잘 쓰이고 있겠죠. 네. 로마 제국이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커져 나갈 때 그때 로마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리스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마케도니아 계통의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한 단계 좀 앞선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다 하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으로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이런 이름 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그 후계자들은 도대체 그 엄청난 제국을 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국에 남아 있는 한 파벌, 한 뿌리 중에 한 갈래가 바로 마그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성한 그런 제국이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가 마그네시아 전투를 통해서 그거를 깨트리면서 로마가 유럽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도약하는 어떤 최후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그 전투가 이제 마그네시아 전투인데. 또 세계사에도 이렇게 정통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그네시아하고 상관이 있어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그네시아가 사실은 원소 이름하고 별 상관이 있을 큰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역사적인 이유로 원소 이름하고 연관이 되는 화학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마그네시아에서 나온 돌 속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 원소 이름이 마그네슘이 된 것이고요. 마그네시아에 있는 돌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뭐 제시기가 발견하면 제시듐, 뭐 니오니움, 뭐 강민이가 발견하면 강민이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은 것인데 사실 뭐 그리스 지역이 세계적인 마그네슘 뭐 산지라든가 이렇지도 않거든요. 반전이네. 네, 세계에서 마그네슘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서 팔까요? 중국 아닐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대부분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딱히 여기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마그네슘이나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던 아주 초기에 역사적으로 이 마그네시아에서 나던 뭐 그런 거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괜히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그 비슷하게 또 생긴 말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참 영어권, 유럽어권에서만 좀 재밌는 그런 말인데 혹시 영어로 자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그네틱?
자석을 마그넷이라고 하고, 그거 이제 형용생이 말씀하신 대로 네. 마그네틱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자력으로 하는 뭐가 신용카드 같은데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마그네틱이 뭐 손상돼서 어쩌고 맞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자력의 뭐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요 마그네시아라는 요 지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되게 쉽게 설명한 동화책 같은 거 보다 보면 예. 마그네시아에 옛날에 자석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따와가지고 마그넷이라고 자석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실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자석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거든요. 뭐야, 여기 뭐야? 네. 예. 사실은 자석은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데 예. 중국의 예전에 당나라 시절 같은 이럴 때는 신라에서 자석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석은 신라의 특산품 이런 식의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외교 사절 때 가지고 자석 선물로 막 주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석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슷하게 그리스의 마그네시아는 딱히 자석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예 이 지역 명칭에서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뜻의 유럽어권 단어가 쭉 나왔고 참고로 원소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망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망가니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망간도 사실은 마그네시아 요 말이 좀 변형돼 가지고 된 거라는 게 이제 제일 많이 퍼진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닌데 이 역사와 전통 깊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마그네시아 이쪽 지역에서 어떤 뭐 마법사라든가 뭐 무슨 뭐 어떤 약제사, 약장수 이런 사람들이 고대 유럽에서 약간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 마그네시아 출신의 어떤 약장수나 마법사로 되게 이름 났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자들이 우리 고향에서 뭐 100년 동안 내려온 무슨 비법인데 어쩌고 하면서 막 갑자기 그런 거 잘 모르는 고대 사람들한테 마법 부리듯이 막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했는데 뭐 쇠로 된 바늘이 갑자기 철썩 달라붙고 얼마나 마법 같겠습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다가 생긴 말이 마그네슘, 마그넷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허 비슷하게 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이 말이죠. 바다에 많이 들어있는 원소라고요, 작가님.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우리 지난번에 소디움 나트륨 편 할 때에도 바다에 뭐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이니까. 그걸로 이제 뭐 전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뭐 속된 말로 논하는 장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닷물은 임의적으로 배합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에 막 정확하게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만 막 딱 농도를 맞춰가지고 딱 들어있고 이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소듐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으면 소듐 말고 딴 것도 잡다하게 좀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소듐 말고 많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른 물질이 소듐보다는 적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물질이 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마그네슘이 꽤 많아요. 구하기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마그네슘 생산 공장을 다 닫는다라고 해버리면 바닷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그네슘을 뽑아내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좀 가격이 맞는 그런 수준이 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닷물에서 마그네슘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사건 사고 같은 거를 본 기억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또 또 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민망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장안의 화제인 영화 중에 밀수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밀수를 감독하신 이 감독님께서 류승환 감독님께서 뭐 매체 한 몇 곳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곽재식 작가가 실은 잡지에 실은 글을 보고 잡지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밝히셔가지고 제가 으쓱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잡지사라고는 안 하시고 잡지사는 아니었고요. 잡지에 잡지사 시작하기 좀 전이었습니다. 잡지에 실었던 글인데 그 잡지에 제가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글인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 사건 시리즈를 쭉 이제 연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럴 때 해적, 밀수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염정아 배우님, 김혜수 배우님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또 뛰어난 영화를 만드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한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역시 이것도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특허를 냈는데
특허 내용이 이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특허가 나왔어요. 지금도 특허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조회가 되는 특허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특허를 특허가 낼 수 있잖아요. 과학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면. 그렇죠. 예. 근데 희한한 점이 뭐냐면 예. 그 특허를 낸 사람 두 사람이 공동 연구로 특허를 낸 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두 사람의 특허를 낸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느냐. 그냥 뭐 주소지 평범하게 돼 있어서 옛날이니까 네. 번지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면 예. 서대문이 형무소입니다. 형무소? 네.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두 사람이 네.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뭐 한 사람은 또 뭐 전기 이런 쪽에 밝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네. 감옥에서 틈틈이 시간을 짜내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가지고 특허를 낸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재밌다. 이게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났었는데 네. 이분들이 제안한 특허 그 기술이 뭐였느냐. 예. 바다에서 마그네슘을 굉장히 싼 값에 뽑아내는 그 비법을 내가 개발했다. 50년대에.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60년대 초 이럴 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응어리진한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찌른 예. 그래서 이제 더욱 화제가 됐던 건데 이제 예. 60년대 초에 경제 개발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뭐 무슨 자원 이렇게 팔아먹을 게 너무 없어. 없죠. 예. 맨날 무슨 뭐 수출을 늘려야 된다, 수입을 줄여야 된다 하는데 아니 뭐 팔 게 있어야 수출을 하죠. 머리카락 팔고. 그럼 뭐 딴 나라에서 맨날 석유 이런 거는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수출할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던 시절이었는데 기술의 힘으로 한줄기피. 바다에서 마그네슘을 캐가지고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분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분들 좀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뭐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이게 가치가 뭐 얼마니 뭐 몇억이니 뭐 몇백억이니 뭐 하면서 막 상당히 막 써들썩한 화제가 됐던 그런 희한한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나와 있던 걸 보면 이분들이 당시에 얼마나 어떤 담대한 그런 놀라운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셨었냐면 마그네슘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마그네슘을 이렇게 하면 너무나 싼 값에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땔감으로 써도 된다. 연탄 이런 거 태울 필요 없이 장작불 이런 거 태울 필요 없이 그냥 마그네슘 태우면 된다. 민생에도 도움이 되고. 라고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싼 값으로 소금보다 마그네슘 더 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특허를 내셔가지고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뭐 사기다 아니다 막 뭐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감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교화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 마그네슘 기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명을 받았던 뭐 그런 것이었는데 하여튼 그래 한때 그게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약간 장르가 꼬꼬무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마그네슘이 왜 우리 가끔 눈 밑 떨릴 때 너 마그네슘 섭취 좀 해야겠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원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온갖 작용을 다 합니다. 별의 별 작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눈 밑 떨리는 예방 이것뿐만 아니고요. 별의 별 작용들을 다 조금씩 하는데 뭐 근육은 움직이는데 뭐 어떤 피 혈액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온갖 데서 다 활용이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몸에 꼭 필요한 원소고요. 근데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눈 밑이 떨린다고 하는 게 무조건 마그네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속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눈 밑이 떨리는 거는 사실은 뭐 마그네슘 부족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 그것만 하면 무조건 마그네슘 먹는다.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처방을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마그네슘 제를 드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느냐. 그 화장실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는 혹은 뭐 이제 다른 어떤 병이나 약을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화장실 잘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변비약 중에 변비약 이름이 마그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마그가 마그네슘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적당하게 잘 배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먹어주면 하다못해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는데도 뭐 우리가 이제 화장하면 항상 무슨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을 이용을 해서도 그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온갖 곳에서 몸속에서도 아주 많이 활약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그네슘을 이제 우리는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물의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엽록소의 핵심 성분이 마그네슘이라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엽록소라고 하는 그 물질, 그 물질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H2O 같은 경우에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H2O니까 중간에 산소가 있고 좌우에 수소가 하나씩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네. 한 104도 정도, 105도 정도 그 정도 각도를 이루고 똑바로 일렬로 붙어 있지 않아요. 살짝 꺾어져 있습니다. 예. V자 모양 비슷하게 살짝 꺾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엽록소라는 물질을 훅 확대해 보면 탄소, 뭐 수소 이런 것들이 쫙 붙어가지고 약간 뜰채 비슷한 모양으로. 뜰채. 아까 물은 약간 V자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보다 훨씬 큽니다. 물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모양인데 뭔가 뜰채 비슷한 모양으로. 파리 눈알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뜰채 같아요. 뜰채 같은 느낌. 그 뜰채의 중앙 부분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뜰채 모양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인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마그네슘이 없고 대신에 거기 철이 있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에서 빨간색을 내는 부분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마그네슘만 철로 바꾸면? 그거에서 조금 더 바꿔야 되는데. 거의 흡사한 형태.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 몸속에 피를 돌게 하는 그 성분을 확대해서 본 모양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엽록소의 모양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슷한 거지? 그 좀 조금 더 화학적으로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 엽록소 식물 색깔 초록색이잖아요. 그거의 색깔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마그네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만약에 그게 마그네슘이 아니라 사람처럼 철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식물이 다 빨간색으로 생겼겠죠. 다 핏빛으로. 모든 뭐 어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떤 뭐 친환경 이런 거 설명할 때도 뭐 그린 에너지 이런 말 안 하고 레드 에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블러드. 그래서 뭐 그런 생각 그린 피스 아니고 막 레드 피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생각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마그네슘이 끼어들기 때문에 초록색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숲의 아름다운 그런 초록색, 풀의 아름다운 그런 초록 빛깔, 이런 거를 떠올리실 때는 저게 사실은 마그네슘이 한몫하고 있는 빛깔이다. 마그네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색깔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재미있겠죠. 그러네요. 저희 에디터가 또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햇빛을 받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그네슘이 핵심적이라면 혹시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에도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좋은 발상인데. 아직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게 좋은 발상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얼토당토하는 발상이라거나 현실성이 없는 발상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태양광은 그걸 만들면 거기서 이제 전기가 바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엽록소라는 거는 광합성이라는 거는 거기서 사실은 이게 참 진짜 이게 막 약간 우리는 놀리듯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롱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엽록소 광합성이라는 식물의 이파리 내에서도 안에서 사실은 전기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기를 뽑아내가지고 뭐 전등불을 밝힌다거나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주지 않고 식물의 광합성에서 나타나는 이 마그네슘을 이용한 엽록소를 이용한 그 반응은 그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분에 있는 아까 수분이 H2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소를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공기 중에 습소한 이산화탄소하고 재조립을 하는데 활용하는 용도로 그 전기를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걸로 이제 당분을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 만드는 것보다 사실 더욱더 고급 기술이고 사실 더 놀라운 기술이긴 하거든요. 자연에게 일패. 자연에서 태양빛 좀 받고 있고 이산화탄소 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단물이 막 쭉쭉 떨어진다. 달콤한 물방울이 막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신기하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근데 식물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더 고급 기술인데 우리는 뭐 그 고급 기술은 뭐 우리가 뭐 식물 그냥 뽑아 먹으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별로 안 바라. 그건 뭐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 단계까지만 가지 말고 전기만 쭉쭉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거까지는 식물이 그렇게는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생각이긴 한데 조금 당장은 실현성은 좀 근데 뭐 이건 뭐 실현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분명히 광합성이라기보다는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광합성의 효율 이런 거를 활용하려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공업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마그네슘이 희생의 아이콘이다. 이게 희생양극법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녹슨다라고 하는 게 아까도 뭐 사실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하던 초기에 드렸던 말씀으로 화학 물질이 어떤 거는 반응을 잘하고 어떤 거는 반응을 잘 안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불에 잘 타고 어떤 건 불에 안 타고 뭐 이런 건 모든 게 사실은 대부분은 그 원소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네. 전자가 뭐 아주 잘 떨어진다라고 하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거다. 전자가 아주 잘 붙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거다. 이 물질은 전자가 절대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지도 않는다. 화학 반응을 굉장히 안 일으킨다. 네. 전자의 움직임과 대부분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의 움직임만 잘 조절해주면 네. 화학 반응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금속을 지키는 거. 금속이 녹쓰는 화학 반응을 막는 것을 희생양극법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녹슨다는 현상이 보통 공기 중에 있는 주로 산소, 네. 그다음에 약간의 수분, 네. 이런 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금속 성분이 다른 성분과 바뀌는 것을 금속이 이제 녹슨다라고 말을 하죠. 네. 보통 이제 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철이 산화철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금속에 녹쓰는 현상 중에서 네. 제일 많이 보는 현상인데 네. 그것도 결국은 전자가 어디에 붙고 어디서 떨어져 나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철보다 이런 화학 반응을 훨씬 더 잘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을 갖다 놓으면 이런 작용에 필요한 네. 전자의 움직임을 자기가 먼저 다 소모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를 어디서 떼가는 놈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녹슨다라고 하면 그 철하고 마그네슘을 붙여놓으면 철에 있는 전자를 떼가면서 철을 녹슬게 바꿀 텐데 마그네슘 옆에 있으면서 내 전자 떼가시오. 내가 훨씬 더 반응성을 잘 높은 놈입니다. 둘 다 금속이니까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으로 또 서로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대신 맞아주는구나.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철을 붙여놓으면 마그네슘이 먼저 사가서 없어지면서 감동적이다. 거기에 연결해 놓은 철은 보호가 되는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을 희생양극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요. 뭐 교과서 같은데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배 같은데 배가 이제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배가 철로 돼 있는데 바다에 다니니까 얼마나 잘 녹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의 한 켠에다가 요 마그네슘을 연결해 놓은 이런 부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마그네슘이 먼저 녹슬어 가지고 다 사가 없어지면서 철은 전체적으로 잘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그네슘을 이제 갈아 끼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무슨 상수도 하수도 파이프 이런 거에도 마그네슘을 요 희생양극법 때문에 연결해 놓은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시에 요 밑에 뭐 상수도관, 하수도관, 뭐 가스관 이런 거 지나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마그네슘을 연결해 가지고 희생양극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그네슘이 지가 희생되어 가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마치 동화 행복한 왕자에서 왕자가 자기 몸에 금붙이를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볼품 없어지는 것처럼 마그네슘도 행복한 왕자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왕자 마그네슘 그렇습니다. 네, 자 마그네슘의 또 다른 쓰임을 보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벌써 마무리인가요? 벌써가 아니에요. 분량이 차가고 있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이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여서 쓰임새가 많다고 하던데 몇 개 소개해 주시면 한두 개만. 마그네슘. 네. 아유. 항상 이렇게 난처해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네. 마그네슘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금속류를 아직까지 뭐 철, 은, 금, 뭐 구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마그네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베릴륨 한 적 있죠, 베릴륨. 있죠. 베릴륨 근데 별로 안 친숙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릴륨으로 분량 나올까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회수 잘 나왔어.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 베릴륨이 사실 마그네슘보다 더 가볍긴 합니다. 너무 희귀해요. 잘 없어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에메랄드에 들어있고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베릴륨은 특수 용도로 쓰기에는 가벼운 금속으로 좋긴 하지만 너무 희귀하다. 바닷속에 막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좀 싼 것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뭐냐. 싼 것 중에서 좀 많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이 마그네슘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감옥에서 발명하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얼마나 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냥 이거 뗄감으로 써도 된다라고 했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싼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가볍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 마그네슘 내지는 마그네슘을 이용한 마그네슘의 다른 금속을 섞은 합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벼워야 되는 거 뭐 대표적인 거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노트북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무슨 뭐 산화 마그네슘 뭐 코팅을 했다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멋있게 광고하는 경우 있습니다. 마그네슘 바디로 만들었고 어쩌고 이런 거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장 가벼운 금속인 마그네슘으로 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금속 질감이 나면서도 무게는 안 무겁게 했습니다. 금속 질감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완전 멋있게
뭐 어디 뭐 만수르 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금덩이로 노트북 껍데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멋있겠죠. 금속 질감 진짜 화끈하게 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엄청 무거워요. 노트북이 가볍게 들고 다니려고 쓰는 건데 예. 금덩이를 만들면 마그네슘의 한 8배, 9배까지 무거울 겁니다. 예. 엄청나게 무거워요. 척추측만증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찍기는 좋아도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쓸 데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할 때는 가벼운 금속을 써야 되는데 많이 나기 때문에 싸게 널리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거의 최강이다. 이 이상으로 가벼운 금속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금속하고 섞으면 뭐 가벼워야 되는 거, 뭐 비행기를 띄울 때 뭐 자동차인데 특별히 좀 가벼워야 된다라고 할 때 자전거 같은 것도 가벼우면 좋죠. 뭐 그런 거 가벼운 거에서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 보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알루미늄 더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을 섞어서 쓰는데요. 알루미늄이 우리가 아마 다음 편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좀 말씀드릴 텐데 알루미늄이 좀 강도라든가 가공성이라든가 색깔, 특히 색깔이 알루미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좀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알루미늄 또 조금 더 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하여튼 뭐 이 두 양대 선수다, 투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톱 중에 하나 알루미늄을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알루미늄도 이렇게 널리 쓰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원소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절절한 사연을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다음 시간에 만나보고요. 곽재식 작가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